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라도 고흥의 어떤 마을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이번 이야기는 전라남도 고흥에 있었던 후인병의 이야기입니다. 경산과 고흥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만 신기하게도 앞에 나왔던 귀신과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때는 1990년대 후반이었다고 합니다. 후인병이 중학생 때였다고 하니 98년쯤이겠군요. 지금은 돌아가신 후인병의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 마을 저수지 뚝가에 있던 밭을 갈면서 경험하신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때 후인병도 할머니 옆에 있었다고 하는군요. 참고로 후인병이 살던 마을은 산과 산이 만나는 계곡을 등 뒤로 두고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모여 생긴 저수지를 등지고 멀리 국도를 바라보는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후인병의 아버지는 할머니께서 연세도 오래되시고 해서 집에서 편하게 쉬라고 극구 말리셨지만 할머님은 항상 마을 가장 안쪽에 있는 저수지 앞 밭에서 소일거리를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어느 여름 날이었습니다. 방학 때문에 집에 있던 후인병이 할머니를 따라서 밭에 나와서 혼자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을 뒤쪽 산 쪽에서 구름이 끼기 시작하면서 날이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조금씩 빗방울이 떨어지자 후인병은 비를 피하기 위해 할머니께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할머니를 불러도 할머님은 산쪽 저수지를 응시하시면서 우두커니 앉아서 오른손에 쥔 호미만 연신 아무것도 없는 허공으로 치켜들면서 빨리 꺼지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모습에 겁을 먹은 후인병은 할머니께 가서 할머니 왜 그러냐 얼른 집에 가자고 재촉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후인병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 이상하게 생긴 년이 저쪽 계곡에서 내려오더니 저수지를 따라 원을 돌면서 저수지 중간에서 한 바퀴 돌더니 조금씩 밖으로 나오면서 저수지 주위를 한 바퀴씩 돌면서 할머니 쪽으로다가 오더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여름에 쓰는 모기향같이 코일을 돌면서 할머님께다가 오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후인병에게 말씀하시길 전연이 이제는 두 귀에서 내려오려고 한다. 순간 오싹한 느낌의 후인병은 자기도 모르게 몸을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도 상당히 거세져서 강하게 몰아쳤고요. 그때 후인병의 아버지가 할머니가 걱정돼서 차를 몰고 왔고 후인병은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차문을 활짝 열고 라디오에 나오는 음악 소리를 크게 켜고 경적을 빵빵 걸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할머니는 호미를 놓고 안정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귀신이 아까 내려왔던 방식과는 반대 방향으로 저수지를 돌면서 산속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후인병은 새벽녘에 자다가 눈을 떴는데 주무시지 않고 자신을 응시하던 할머님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할머님은 말씀은 안 하셨지만 공포로 인해서 잠을 못 주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쯤 있다가 세상을 뜨셨다고 합니다. 사실 그 마을에는 몇 년 전에 대입 시험 때문에 저수지로 뛰어들어 자살한 여고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그때 그 여고생의 귀신이 산속에 있다가 할머님을 보고 내려온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할머니는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한 저수지 앞 밭에서 일하시다가 계곡에서 내려오는 이상하게 생긴 귀신을 목격하셨습니다. 이 귀신은 저수지 주위를 돌면서 점점 할머니 쪽으로 다가왔고 비가 갑자기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후인병의 아버지가 도착해 큰 소리로 귀신을 쫓아내고 할머니를 안정시켰지만 이 사건 이후 할머니는 불안에 떨다가 한 달 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마을에는 몇 년 전 자살한 여고생의 귀신이 산속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할머니의 예지몽. 내 얘기는 아니고 오래전 돌아가신 할머니 얘기야. 할머니는 일종의 예지몽을 꾸셨던가 봐. 할머니 살아계실 때 해주신 얘기, 아빠가 해주신 얘기가 섞여 있어. 할머니 시절엔 딱히 신랑 신부 얼굴 모르는 상태에서 다들 선봐서 결혼했잖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게 결혼하셨어. 어느 날 처녀 시절에 할머니는 꿈을 꾸셨대. 곱상하게 훤칠한 젊은 남자가 말을 타고 집에 왔대. 꿈에서도 요즘 선 얘기 오가는데 이 사람이 남편 될 사람일까? 생각하셨다는군. 며칠 뒤 집안 사람들이 부산하게 손님 맞을 준비를 하길래 슬쩍 빠져나와서 담 너머로 누가 오나 보셨대. 그랬더니 며칠 전 꿈속에 그 남자가 정말 말을 타고 오고 있더라는군. 그 남자가 우리 할아버지셨어. 두 분이 결혼하시고 할아버지 사업이 잘 되어서 할아버지 가게가 들어갈 건물이나 땅을 하나 사려고 하셨대. 할아버지가 건물이나 땅을 보고 다니던 중 할머니가 꿈을 꾸셨어.
집에서 멀지 않은 번화가에 어떤 한 곳에 불이 나서 활을 타고 있는 꿈이었다지. 잠에서 깨신 할머니가 할아버지께 이런 곳을 보았는데 불에 타고 있더라고 말씀드리자 할머니를 데리고 건물을 보러 가셨대. 그리고 정말 꿈속에서 불타던 그 장소를 발견하신 거야. 그래서 그곳에 건물을 올려서 가게를 내고 다른 가게들도 세를 받았어. 할아버지 사업은 엄청 잘 되어서 아빠가 잘하실 때는 그 도시에서 최고 유지라는 소리까지 들으셨죠. 그리고 할아버지 쪽 가까운 친척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묘를 쓰게 되었대. 당시 할아버지는 일 때문에 타지에 출타 중이셨는데 그 친척이 안 그래도 오늘 내일 하셔서 미리 묘 자리를 봐놓고 가셨다는군. 그런데 그때 집안에 다들 타지에 나가 있거나 했고 묘를 쓸 때 봐줄 만한 남자 어른은 한 명만 계셨던 모양이야. 이 남자 어른은 평소엔 멀쩡하신데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허구한 날 술에 취해 계셨대. 그래서 할아버지가 떠나시기 전 미리 묘는 여기에, 관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정해주고 가셨대. 친척 어른은 결국 할아버지가 돌아오시기 전에 세상을 뜨셨고 그래서 묘를 쓰게 되었는데 그날도 그만 고주망태가 되셔서 할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방향대로 관을 묻지 않고 대충 일을 진행시켜 버리셨다는 거야. 그로부터 며칠 뒤 할머니 꿈속에 웬 묘와 관이 보이셨대. 관이 뭔가 제자리에 있는 느낌이 아닌, 반은 그 자리에 있는데 반은 원래 있어야 할 것 같은 자리가 아닌 쪽으로 걸쳐져 있더라나. 그런데 이 똑같은 꿈을 한 3번 꾸신 모양이야. 할아버지가 드디어 돌아오셨을 때 말씀드리니까 바로 무덤으로 가셔서 파보라고 했더니 관이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모양 그대로 애매하게 묻혀 있더라는 거야. 묘지기들이 기절초풍을 하면서 어떻게 아셨냐고. 그날 그분이 너무 취하셔서 빨리빨리 끝내라고 성화를 부리시는 바람에 급하게 마무리를 해서 자기들도 찝찝하던 차였대. 그래서 다시 관을 제대로 놓고 묻었다네. 할머니도 그 꿈을 더 이상 꾸지 않으셨고 할머니가 시집 오시고 얼마 뒤에 할아버지가 집을 새로 크게 지으려고 땅을 보고 다니셨대. 할머니 꿈에 처음 보는 동네에 넓은 공터가 보이더라는군. 할아버지께 말씀드리니 집 터 보러 가실 때 데려가셨대. 그리고 꿈속에 그 공터를 보고 여기가 바로 그곳이라고 해서 그 땅을 사서 집을 지으셨었다지. 지금의 큰댁이야. 내가 알기로 우리 집안에 할머니 말고 예지몽을 꾸는 사람은 딱히 없어. 할머니한테 신기가 있으셨던 것도 아냐. 나도 전혀 그쪽으로는 없고. 우리 아빠가 좀 기가 남다르신 분이긴 한데 특별히 예지몽을 할머니처럼 계속 꾸시진 않아. 내 태몽이랑 몇 가지 좀 신기한 꿈을 꾸신 건 있지만 내가 양력으론 2월생이고 음력으론 정월생이야. 예정일은 3월 초순이나 중순이었대. 그런데 내가 태어나던 해에는 정월생이 가장 좋다. 뭐 이런 게 있었나 봐. 이미 병원에선 음력 2월생이 될 거라고 해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할머니께서 엄마한테 아니다. 정월에 태어날 거다. 두고 보라고 하셨대.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그냥 그렇게 감이 온다면서 정월 말에 태어날 거라고 하셨다는군. 난 실제로 병원 예상보다 좀 일찍 태어났어. 음력으로 1월 거의 끝에 태어났으니 할머니 말씀이 맞으셨던 거지. 할머니 생각할 때마다 너무 신기해. 그냥 평범하고 좋은 할머니셨고 특별히 점을 보러 다니신 적도 없어. 절에는 꾸준히 다니셨지만 말이야. 3번째 이야기, 인형. 유치원을 다닐 때 친하던 친구가 있었다. 같은 반이라서 사이좋게 지낸 데다 집도 가까워서 다음 해가 되어 유치원 반이 갈렸지만 집을 오가며 놀았다. 당시에 리카 인형의 친구라며 새로 발매한 이즘이라는 인형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내 이즘이 인형을 몰래 가지고 가려다가 걔를 바래다 주면서 길 한가운데서 눈치를 챘거든. 그래서 대판 싸웠어. 유치원생들이 싸우는 거라 툭탁툭탁 때리고 차고 울며 불며 난리를 부렸는데 이즈미를 둘이서 잡아당기는 바람에 손에서 빠져 찻길로 떨어졌어. 그런데 하필이면 지나가던 차에 깔려서 한쪽 다리가 빠진 데다 부서지고 말았지. 그 후 걔랑은 절교하고 안 놀기로 했는데 어린애다 보니 슬슬 잊을 쯤 되었을 때 그 아이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아직 다리가 뜯어진 인형을 안 버렸으면 아줌마에게 주지 않겠냐고 하셨어. 미련이 있어서 버리진 않았지만 차에 치여서 흔들흔들거리고 한쪽 다리는 박살나서 고칠 수도 없는 상태였거든. 그런데도 꼭 갖고 싶다고 하며 대신 새 인형을 사라며 돈을 주고 부서진 인형을 가지고 가셨어. 그 아이랑은 그렇게 절교한 채로 끝났는데 수년 후에 초중고 내내 그 아이와 친구였다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지.
오컬트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실화 괴담을 이야기하자. 뭐 그런 걸 하다가 나온 이야기인데 내 친구가 어릴 때 다른 친구 인형을 망가뜨리는 바람에 인형에게 저주를 받아 같은 다리를 다치고 말았다. 엄마가 그 인형을 얻어다가 절에 가져가 주지 않았더라면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그 인형은 새로 나온 마론 인형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세세한 부분을 맞춰보니 아무래도 내 인형이란 걸 깨달았어. 사고가 날 때 상황도 그렇고 상처 크기도 큰데다 잘 낫지도 않고 보통 일이 아니다 싶어서 인형을 얻어다 절에 가지고 간 후로는 엄청 빠른 속도로 회복하여 그녀가 그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라며 들려줬을 땐 흉터도 안 보였고 크게 다친 걸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운동도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 인형과 그 상처를 연결지어 생각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그 아이도 말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나도 모르겠어. 덧붙여서 그때 그 아이 엄마가 주신 돈은 우리 엄마가 꿀꺽하고선 나에게 새 인형을 사주진 않으셨어. 네 번째 이야기, 용하다는 무속인. 저희 이모는 사주를 보는 것이나 무속인 같은 쪽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특히 주로 가는 무속인이 있는데 굉장히 용하다고 하네요. 사주팔자를 잘 맞추거나 미래를 잘 맞춘다기보다는 아픈 사람들이 다녀오면 몸이 싹 낫는다고 합니다. 허리가 아프거나 발이 아프거나 두통이 잦은 분들이 자주 찾아가시는데 놀랍게도 그 무속인만 만나서 몇 가지 굿을 하는 것도 아닌 대화만 몇 마디 하고 오면 싹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정한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너무 아픈 중환자는 안 된다고 하네요. 무슨 이유인지는 절대 말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고 늘 무속인의 보호인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면담을 하게 해준다 합니다. 저희 이모도 간간히 잔병들이 있을 때 가서는 몸이 가뿐해짐을 느꼈는데 어느 순간부터 무속인의 보호인이 면담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이모는 왜 그러냐고 묻자 보호인이 말하기를 무속인의 몸 상태가 너무 나빠져서 면담이 안 된다고 했답니다. 근데 이모가 그 무속인과 친한 단골이었거든요. 계속 보호인에게 부탁을 했는데 끝내는 무속인이 허락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이왕 가는 것 친구도 좀 몸이 아프다고 해서 같이 갔다는데요. 무속인이 굉장히 초췌해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초췌하게 거의 풀린 눈으로 누워있던 무속인이 갑자기 이모의 친구를 보더니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모와 이모 친구는 놀라서 뒤로 흠칫 물러섰는데 무속인이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더니 이모 친구의 손을 잡고는 말했답니다. 고마우이. 이모 친구는 소름 끼쳐서 이모에게 가자고 말했고 하는 수 없이 그냥 복제만 주고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이모의 친구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이모는 무서워서 그 무속인을 다신 안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정도 후에 이모의 친구는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했고 2년 후에 죽었다고 하네요. 이모는 뭔가 불안하고 무서워서 그 무속인에 대한 정보를 막 여기저기 알아보았고 그랬는데 끝내 무속인의 보호인이 진실을 말해줬다고 합니다. 원래 그 무속인은 사람의 병을 치료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의 병을 대신 앓는다고 하더군요. 아픈 사람이 갖고 있는 질병의 악기는 딱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무속인이 그거에 해당되기에 아픈 사람이 오면 그 악기가 무속인에게 붙게 되고 무속인이 대신 아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질병의 악기들만 받아온 것인데 어느 날 보호인을 속이고 중환자가 들어와서는 거의 무속인이 사경을 헤맸다고 하네요. 그런 상태에서 단골인 이모의 계속되는 부탁을 넘겨들을 수 없어서 면담을 허락한 건데 그때 같이 온 이모의 친구를 보자마자 상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즉, 그 이모의 친구가 무속인보다 더 악기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무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악기가 다 옮겨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무속인이 이모 친구에게 고맙다고 말한 것이고 이모 친구는 금방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때 이후로 이모는 다신 무속인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고 저에게도 매번 만날 때마다 무속인을 만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고 계십니다. 5번째 이야기, 원피스. 늦은 여름의 저녁이었다.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작은 아버지 가족이 놀러왔다. 차로 30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라 종종 작은 아버지는 놀러 오시긴 했지만 가족이 오는 경우는 많이 없었다. 아마 얼마 후 있을 추석 때문에 모였지 않나 싶었다. 친척 언니는 어려서부터 나랑 매우 친했다. 나와 나이 차이도 1살밖에 나지 않을 뿐더러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같은 학교를 나와서 자주 어울려 놀았기 때문이다. 두 가족이 모여 다 같이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TV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었다. 그의 늦은 시간, 작은 아버지네는 시간이 되었다며 집에 가실 채비를 하셨다.
언니만 우리 집에서 자고 간다고 해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이어질 수 있었다. 사실 별 얘기는 없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친구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남자 이야기 등등. 20대 초반 아가씨들의 흔한 수다였다. 그렇게 한참 수다를 떨고 있을 때였다. 캔맥이나 하나씩 할까? 아직 채 가시지 않은 늦여름밤의 더위는 우리에게 맥주 생각으로 다가왔고 우리는 맥주를 사러 가기 위해 대충 걸쳐 입고 나갈 준비를 했다. 마루에서 컴퓨터를 하던 남동생이 지도 맥주를 사달란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그렇게 입을 삐죽대며 궁시렁대는 동생을 뒤로하고 집을 나왔다. 12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라 동네 슈퍼마켓은 다 문을 닫아버렸다. 큰 길가에 있는 편의점을 가야 했다. 훤한 길로 가기엔 조금 돌아가야 해서 우리는 좁은 골목길로 가기로 했다. 조금 어둡긴 하지만 가로등이 듬성듬성 있으니까. 언니랑 수다를 떨면서 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싼 시선이 느껴졌다. 저 앞쪽에 작은 골목에서 내려오는 작은 계단 몇 칸. 거기엔 빨간 원피스를 입은 아이가 앉아 있었다. 우리가 이 골목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릴 계속 주시하고 있던 것 같다. 우릴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싸하다고 해야 하나. 다리가 없다. 그때 느낌이 왔다. 사람이 아니다. 귀신이다. 식은땀이 흘렀다. 머리털이 쭈뼛쭈뼛 서는 느낌이다. 언니는 저 아이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계속 나한테 말을 걸고 있었고 난 언니가 하는 말에 대답하면서 애써 시선을 주지 않았다. 갑자기 언니가 말을 끊더니 봤어? 언니도 봤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쉴 새 없이 내게 말을 걸었던 거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빨리 이 골목을 벗어나고 싶었다. 나는 아주 조심히 그리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우린 하지 말았어야 했을 행동을 했다. 이놈의 호기심. 골목길을 나가는 순간 둘 다 동시에 뒤를 돌아봤다. 아이가 있어야 할 자리엔 아이가 없었다. 대신 지붕 위에서 미친 듯이 빨간 원피스를 흔들며 춤을 추는 아이를 볼 수 있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소리를 지르며 큰 길로 내달렸다. 너무 무서웠다. 언니는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봤다고 했다. 무서운데 말을 안 하면 더 무서워질 것 같아서 억지로 말을 걸었다고 했다. 편의점에서 맥주를 잔뜩 샀다. 도저히 맨정신엔 잘 수가 없을 것 같았다. 물론 집에 올 때는 당연히 큰 길로 빙 돌아왔다. 그렇게 둘이서 맥주를 잔뜩 마시고 술 기운에 취해 정신없이 잤다. 아침부터 엄마가 혀를 찢찢 차신다. 좁은 골목에 집 하나 있잖아. 어젯밤에 불나서 가족이 다 죽었다네. 언니와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제 언니와 내가 본 빨간 원피스의 아이가 춤추던 집에 밤사이에 불이 나서 일가족 3명이 다 죽었다고 했다. 촛불이 넘어져서 불이 났다고 했는데 우리 동네에 어제 정전은 없었다. 그날 언니와 내가 본 빨간 원피스의 아이는 화막가 아니었을까? 6번째 이야기, 파혼. 결혼을 앞둔 여성이 있었습니다. 양가가 내상견례도 마치고 예단도 오고 간. 뭐 결혼식만 직전에 앞둔 그런 상태였는데요. 신랑 되는 사람은 술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었고 술을 권해도 절대 안 먹고 말 수도 없고 착해 빠지기만 한 성격이었고요. 그러다가 그 예비 신부분이 자기 여동생이랑 예비 신랑이랑 일면식이 없어서 결혼 전에 소개하는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뒤늦게 오기로 한 여동생이 약속 시간에 늦어지고 둘은 계속 기다렸지만 결국 여동생은 끝내 그 자리에 못 오고 지치고 심심했는지 갑자기 신랑이 안 시키던 술을 시키길래 한동안 거기서 둘이 술을 몇 잔 먹었대요. 일은 그때 벌어진 게 신랑이 갑자기 술병을 바닥에 내리쳐서 깨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깨진 술병목을 신부 목에 들이대면서 과거에 뭐가 구린 게 있길래 무서워서 동생년 못 나왔냐고 뭘 숨기려 빼돌렸냐고 달려들어서 뭐라고 하더래요. 어찌어찌 해서 경찰이었는지 어쨌는지 그 자리를 용케 모면하고 당연히 결혼식은 파토가 났는데요. 여기서 더 소름인 건 신부 부모가 주의복이 쪽팔리니 그냥 결혼하면 안 되겠냐고 여자분을 타일렀다네요. 여자분은 나 죽는 꼴 보고 싶으냐고 울고불고 난리쳤고 결국 안 하는 걸로 마무리. 7번째 이야기, 기괴한 숙모. 제가 그걸 보기 시작한 것은 꽤나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친가댁에 살았을 때 저희 네 가족은 작은 방에 네 식구. 안방에 할머니와 할아버지. 더 작은 방에는 막내 고모, 이렇게 7가족이 살았습니다. 낮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집안일 때문에 집에는 있지만 왠지 서로 얼굴 보기가 힘든 어머니와 할머님.
한창 일하기 바빴던 고모, 바깥에서 연구원을 재직 중이시던 아버지, 그리고 사업 때문에 집보다는 외박을 자주 하시던 할아버지. 저의 첫 기억은 4살 때부터입니다. 그때 우리 집에는 숙모님이 사셨습니다. 남자들과 막내 고모가 바깥으로 나가고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마당에 나가 일을 하실 때 몸이 약했던 저는 집안에 홀로 누워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숙모님은 열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기도 하고 제가 자다 일어나서 고개를 돌리면 옆자리 작은 방에 이불을 개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고 유치원에서 상을 타고 왔을 때 어머니는 일하기 바빠 저를 신경 써주시지 못하지만 그분만큼은 잘했다며 칭찬해 주시면서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가족들이 너무 바쁜 삶을 살아 그런지는 몰라도 집안에서 저는 소외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과묵했던 친가 식구들과 아버지, 젊은 나이에 결혼을 와 다분히 피폐했던 생활을 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았던 어머니, 너무 어린 제 동생의 사이에서 저는 오갈 곳 없는 천덕꾸러기 신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숙모님의 곁에서는 정말로 너무나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너무나도 바빴던 가족들이 저에 대해 큰 신경을 써주지 못했던 터라 저는 홀로 귀가를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서 신기했던 경험으로는 유치원 차에서 내린 후 집으로 걸어가는 그 길은 꽤나 사고가 많고 불량 학생이 많은 거리였습니다만 저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빠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숙모님의 목소리로 이쪽은 위험해. 돌아가자. 라고 느껴지면 저는 그 자리를 피해갔고 어떤 때는 숙모님이 거리의 앞까지 기다리시면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집까지 걸어가거나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가던 중에는 지금 생각해도 정말로 위험해 보이는 불량 학생들의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더라도 아무도 저에게 욕을 하거나 눈치도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란 존재를 신경 쓰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숙모님의 든든함에 기분이 좋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신기한 일입니다. 가끔씩 숙모님은 작은 방에 있는 작은 창문을 하여 없이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그 창문으로는 할아버지가 심으셨던 개나리와 국화, 유채꽃이 활짝 펴 있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었을 때, 즉 할머니와 어머니께서 마당에 나가 화단에 물을 정리하거나 쓰레기를 태울 때 숙모님은 그 모습을 서서 보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숙모님을 가만히 부르거나 옷깃을 당길 때 그분은 고개를 돌려 웃으시면서 저를 안아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분의 곁이 너무 좋아 칭얼거리다가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미 숙모님은 제 마음 한편의 가족보다 더욱 가족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6살 때쯤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께서 저를 보고 심각한 목소리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어디가 아프거나 이상한 게 보이지 않냐고요.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하려고 했으나 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한참을 그리 실랑이 하다가 겨우 저를 놔주시고 이상한 게 보이면 바로 이야기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다니던 유치원에서 가족을 소개하거나 항상 생각나는 사람에 대해 말하는 글쓰기 대회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제가 쓴 숙모님에 대한 글이 그 반에서 1등을 한 겁니다. 결국 그 연락이 가족한테까지 가자 가족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숙모님은 커녕 고용인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저의 증상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의논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날 유치원 차에서 내리고 그날도 변함없이 집까지 걸어가려고 했을 때 거리 맞은편에 숙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저는 숙모님이 저와 같이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손을 흔들었지만 숙모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를 단지 쳐다보고는 몸을 돌려 차와 인파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순간 저는 이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젠 정말로 끝이구나. 그리고 치밀어 오르는 서러움에 엉엉 울면서 집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 저희 가족은 할아버지의 60주년 생신 기념으로 가족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근처 가장 좋은 사진관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사진이 찍히고 저희 가족들에게 사진관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쪽에서 처리가 곤란한 사진이 나왔는데 혹시 무슨 사연 있는 게 아니냐? 사진관의 주인과 아버지께서 고등학교 동창이셔서 쉽게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그런 사진관의 연락을 기다리고는 일주일 후 그 사진들을 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상황에서 대형 크기의 가족 사진의 소포를 뜯으니
제게 제일 먼저 보인 건 가족들의 모습과 제가 앉아있는 모습 옆에 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숙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아마도 제가 모르는 와중에 숙모님께서 잠시 들리셔서 이 사진을 찍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만족하고 가족을 보려 뒤를 돌아본 순간 제게 보이는 건 경악한 아버지의 얼굴과 볼을 부들부들 떠시는 할아버지, 갑자기 울기 시작한 동생과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할머니와 막내 고모, 그리고 한참을 멍하게 보다가 저를 붙잡고 오열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날 이후로 가족들 손에 이끌려 참 많은 성당을 다녔습니다. 성령이 강하시다는 신부님께 처음으로 구마경을 받기도 했고 안수식을 하면서 저를 보고 손을 잡고 기도하시던 이상한 할머니들도 만났습니다. 서울에 계시던 외삼촌 신부님께서 급히 내려오셔서 저에게 몇 시간을 걸쳐 기도를 하기도 했고 자기 전에는 항상 성수를 뿌리거나 다닐 때는 항상 묵주를 차고 다니는 등 정말 수많은 푸닥거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 7살 무렵 어느 주말에 할아버지께서 마당으로 나와 그 숙모님께서 같이 찍혔던 사진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빤히 지켜보았습니다. 숙모님께서 항상 서 계셨던 작은 방의 창문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걸 지켜보는 마음은 마치 제 마음 같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원인을 찾을 수 없는 후련함만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실 제가 어린 시절에 겪은 그것, 아니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이 끝입니다. 제가 그때 그 시절 모든 상황을 알게 된 건 고등학교 시절에 와서야 대충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6살 때 유치원에서 1등상을 받았던 그때 저희 가족들이 의논한 것은 그동안 병약하고 가끔씩 허공에다 대고 이상한 대화를 하는 것이 보였던 제가 시설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할아버지의 의견이 원인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말을 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듯 보이고 항상 누워있거나 외부 생활에도 폐쇄적인 태도를 고집하던 저에게 가족들은 알게 모르게 전응아의 꼬리표를 달았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상황에서 제가 쓴 숙모님에 대한 글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부모님은 할아버지의 말에 대해 반대를 했고 할아버지께서는 그것에 대해 역정을 내시며 저를 사이에 두고 알게 모르게 집안의 냉랭한 분위기가 흘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는 고집을 꺾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시설을 알아보는 둥하며 사사건건 가족과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집안 분위기를 바꿔보자는 막내 고모의 생각에 따라 60주년 할아버지 생신 기념으로 가족 사진을 찍고 그러한 사달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눈에는 단아하고 따뜻한 인상을 받았고 또 그렇게 보였던 숙모의 모습에 왜 그렇게 가족들이 경악을 하고 그 푸닥거리를 했는지에 물었습니다만 그 대답을 하는 어머니의 말씀은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족 사진에 아무것도 없을 배경 부분에 거뭇거뭇하 널룩같이 생긴 손자국이 끝없이 찍혀 있었고 가족들의 얼굴은 모두 일그러져 있었다. 네 모습만 똑바로 나오긴 했는데 네 옆에 온몸이 기괴하게 비틀어지고 얼굴의 반쪽이 흘러내리는 듯하며 눈구멍은 없고 턱 아래 부분이 떨어져 나간 듯한 긴 머리의 여자가 니한테 목을 걸고 달라붙어 있었다. 그리고는 제가 그때까지 이상했던 모든 것이 그 마귀가 붙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제 눈에는 단아하게만 보였던 그분의 모습에 대해 가족들은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보였다니요. 게다가 그런 일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제 몸이 갑자기 좋아져 다른 아이들처럼 뛰고 노는 것에 대해 아무런 애로사항이 없어졌기 때문인지 어머니는 그 생각에 더욱 확신을 가지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렸을 적 벌써부터 집이 집 같지도 않았다고 느꼈던 저를 이해해준 사람은 숙모님이 전부였습니다. 단호한 듯 하면서도 부드럽게 이끄는 목소리와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시던 단순 계산으로만 해도 1년 넘게 저와 함께했던 그 시간에 제가 저의 처지에 절망하고 열등의 식 따위를 가지지 않게 해주시던 분은 그분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모두 저의 환상 아니면 나쁜 뜻을 가지고 들러붙은 악령이었다고요. 그리고 오히려 나쁜 일은 그 일이 지나고 나서 한꺼번에 본물 터지듯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회사의 부도와 매각, 직장에서 있었던 자살 사건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다 결국 직장을 나온 고모, 할머니와 어머니 간의 불화, 그로 인해 도망치듯 친가를 나오고 그때부터 벌어진 끊임없는 부부싸움.
저 자신으로도 건강해진 것만 빼고는 어려운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2학년 때부터 도둑질의 누명을 받아 2년 내내 도둑놈과 거짓말쟁이로서 따돌림을 받아야 했고, 중고등학생 때도 비슷한 사건에 휘말려 심하게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또한 트러블이 많았고요. 모든 것이 정리된 지금 사실 그 시절 숙모님은 시설로 갈 뻔한 저를 구해주신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정신병동과도 비슷했던 그런 시설에 들어가 저도 모르게 자신을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낙인 찍고 살면서 인생을 망칠 뻔한 그런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신 것은 아닐까. 그렇게 자기가 희생하시면서 마지막 가실 때는 제 선천적이라고 여기며 절대 벗어난다고 생각 못했던 허약함까지 같이 가져가 주신 것은 아닐까. 비록 저의 예상뿐이고 저는 그분의 이름조차 모릅니다. 가족들조차 그때 봤던 일그러진 모습을 보고도 누군지에 대해 생각도 못할 정도이니 그것은 정말로 저의 끝 모를 소외감이 빚어낸 환상인지 아니면 정말로 저를 도와주기 위해 나타난 어떠한 신적 존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겪었던 경험이 진실이고 그 진실 속에서 저는 추악함이나 두려움, 공포 따위는 겪지 않았고 그 경험만큼은 아직 짧은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상은 진실을 대변해주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대화가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더욱 옳지 않나 생각해봅니다.